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화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난 지 좀 됐죠? 저희가 됐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저는 박종화인데요. 네, 그 이제 프린트도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뭐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 근처 이제 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이고 저 당시는 이제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 세무사 자격증도 줬었어요. 그래서 세무사를 컴마로 적을까 하다가 민망해서 안 적었고요. 마치 꼭 두 개 딴 것처럼 보이니까. 최근에는 이제 회계사 따면은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일회계법인에 제가 2년 전까지 다니고 지금은 나와서 이제 유진회계법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회계법인에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이제 크게 4개가 있는데 뭐 3일, 안진, 한영, 그다음에 삼정회계법인 4개가 있고 이제 걔네들을 빅4 이렇게 하죠. 빅4. 나머지는 이제 로컬 회계법인 이렇게 하는데 로컬 회계법인은 구조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월급을 주는 데도 있고 제가 다니는 곳처럼 이제 월급을 아예 안 주는 데들도 있습니다. 월급을 주는 데들은 이제 출퇴근 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다니는 데는 이제 월급이 오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당황스러운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있는 곳은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연봉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굉장히 낮죠. 대신에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을 하더라도 그런 데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제 계속 다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3일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있는데 회계법인에는 유일하게 교육을 하는 그런 특수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소속이면서 주로 거기서 저는 주로 강의를 했죠. 그래서 회계법인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녔는데 여기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한 4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0시간 정도씩 계속 했죠. 물론 이제 회계팀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나와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비슷한 시험으로는 관세사 있죠. 물론 여러분보다는 수준 조금 이제 낮지만은 그런 이제 교육 쪽, 이제 학원 쪽에서도 강의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또 위한 강의도 제가 이제 나와서 금융연수원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은행분들, 회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들을 위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회계를 아는 사람들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뭐 다 적진 않았는데 자리가 없어서. 하여튼 뭐 강의는 제가 뭐 한 달에 뭐 100시간 넘게 강의를 할 정도로 어떻게 이제 강의가 주가 됐죠. 뭐 그다음에 이제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 회계관리 1급, 2급, 뭐 재경관리사라고 해서 그거 자격 시험이 있는데 이제 출제위원도 하고 교재도 제가 집필도 하고 그랬었죠. 요 관세사 쪽에서는 제 소개를 저를 만난 지 좀 돼가지고 소개하기 민망하지만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마감을 찍었죠. 이제 관세사는 80명 정도가 마감인데 시작한 지 한 2년 됐는데 6개월 뒤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또 재밌더라고 이게. 그래서 시간 단가를 봤을 때는 이제 실무 강의가 참 괜찮거든요. 여러분 잘 감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쪽 재밌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수험 쪽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 하나씩 다 버리고 이제 수험 쪽에 올인을 하려고 지금 계속 마음을 먹고 있죠. 그래서 1년 안에는 회계사 쪽도 제가 진출할 것 같고 그 전 단계로 지금 여기 또 컨택이 잘 돼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뭐 많이 썼죠. 그래서 교재에도 뭐 뒤에 써 있지만 우리가 보는 회계원리 책도 있고 뭐 재무회계책, 원가관리책,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책도 있고요. 뭐 400제 돼 있지만 이제 문제 따져 보니까 거의 500문제 되더라고요. 500제 사실상. 그다음에 뭐 실무진들을 위한 그런 책들도 있고 하여튼 뭐 많이 썼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쓴 건데 계속적으로 책을 많이 쓰고 있죠.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해야죠. 뭐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요. 제가 뭐 맨 처음에 강의할 때는 제 소개를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때는 왜 그랬을까? 지금은 이제 지쳐가지고 한 3, 4분이면 끝내버리죠. 지금도 그냥 쭉 읽었잖아요. 과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회계원리 과정이니까 다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회계원리가 있고 그다음 재무회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메인이죠. 우리가 여기 이제 30문제 정도 나오고 거의 여기 이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전 단계로 회계원리고 그럼 이제 회계원리도 다 재무회계랑 유사한 거예요. 그냥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중급회계, 뭐 재무회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사실상 이제 중급회계고 요거는
재무 회계에서 뭐 중급 회계 전 단계 안에 어떤 기초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랑 재무 회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냥 기초 수준을 것을 닦고 그다음에 재무 회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재무 회계를 가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시 빠꾸 하게 돼 있어요. 회계 원리를 다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영어로 치면 이제 A, B, C, D부터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마음 급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그다음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는 건 이제 원가 회계라는 것이 원가 계산 파트고, 관리 회계는 이제 의사 결정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런 이제 회계 과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재무 회계랑 원가 관리 회계. 문제 수는 이제 30문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강의 일정들을 보면은 회계 원리가 지금 5번 잡혀 있죠. 그래서 3시간씩 한 1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거 뭐 길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재무회계는 이제 16시간 잡혀 있지만 16번 잡혀 있지만은 다 이제 3시간 과정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 과정이. 사실은 이제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나중에 집중 이론이라고 있어요. 집중 이론이라고 해서 9월 10월에 그러니까 요거를 좀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많이 하고,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제 메인이 아니고 어차피 재무회계라는 것은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전체 내용이 한 8, 90%는 다 할 거예요. 8, 90% 다 할 텐데 집중 이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 재무회계 뭐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좀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요놈하고 요놈을 다 합쳐가지고 원가 관리랑 합쳐서 좀 요약해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요약 플러스 좀 어려운 것들, 이때 다 뭐었다는 얘기들 좀 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시마학습 플러스 뭐 정리 강의.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은 24번이잖아요. 16번, 8번. 여기는 15번이니까 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스피디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좀 어려운 것들 못한 것들 그래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옵션이지만 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선택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필수라고 볼 수가 있죠. 워낙에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전에 그래서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감정평가사 거의 세무사급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한 8, 90% 혹은 뭐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서 당연히 문제풀이 과정은 이건 선택이 아니다. 저걸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재무회계는 책에 지금 저도 원래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감정평가사를 위한 책을 지금 뭐 다 인쇄만 납두고 있죠. 조만간 나올 텐데 거기는 연습 문제 다 풀린다고 해가지고 오해하신 분이 있더라고. 거기는 그거는 쉬운 것들만 좀 넣어놨어요. 기초적인 문제만.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뭐 회계 뭐 괜찮네 하면서 문제풀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큰 코 닥치는 거죠. 이제 꽈락 위험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시다시피 회계가 꽈락 위험이 제일 높고요. 뭐 3명 중에 1명 이상은 회계학에서 꽈락이 나니까. 그다음 이제 최종 정리는 1월에 한 3번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뭐 적어도 이제 회계학이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3번 정도 뭐 요약 강의죠.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2번 정도 3월 초 정도에 진행이 되겠죠. 이제 3월 초 중순에 시험이 보기 때문에 그때 한두 번 정도 볼 겁니다. 이제 목표 점수는 60점이죠. 처음부터 50점 잡으신 분들의 특징들이 꽈락이 많이 납니다. 어떤지 시험을 다 보더라도 회계사, 뭐 감정평가사, 관세사 처음부터 50점 잡는 사람들이 나중에 꽈락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표는 일단 60점. 60점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60점을 맞는 거는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사실 60점이.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시면 압니다. 처음에 뭐 이해도 잘 되고 되는 것 같지만 막상 나중에 시험장 가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사들도 목표 점수 60점이에요. 그렇게 회계를 전체 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를 돈이 아니죠. 시간을 쏟아붓는데도 60점이 목표예요. 걔네들도. 70점이 거의 신급이고 80점이면 이제 강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80점 나와서 강사를 하고 있죠 지금. 쓸데없는 얘기고. 그다음 이제 예습은 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은 해봐야 처음에는 이제 회계 원리 같은 거 예습을 할 수가 있죠. 읽히니까 제가 쉽게 풀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복습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루라고 쓸까 하다가 조금 더 숫자를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24시간 이내. 물론 직장인들은 예외로 이제 48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직장인들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하루 이게 다 까먹거든요. 정말 이게 수업 시간에 내가 분명히 이해했는데 하루 지났어. 그거 다 까먹어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예외적으로 48시간 이틀 이내로 이제 하시면 되겠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굳이 이런 걸 유치해서 안 적으려고 했는데 이런 거 안 갖고 지금도 이제 보면 당연히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계산기 한 명도 없죠. 이제 쌀집 계산기 사셔야 돼. 주로 카시오 거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서점 가면은 다 계산기 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주세요 하면은 알아서 이제 주실 텐데 카시오 거 이제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습장도 필요하겠죠. 뭐 회계원리에서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연습장이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연습장 뭐 계산 중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고, 그다음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드리는 것은 이제 후또이 글씨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후또이 한메일.net 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니더라도 저 네이버 카페가 또 있어요. 저 감정평가사 메인 카페 들어가면은 우측인가요? 우측 위에 클릭하면 이제 네이버 이제 감정평가사 우리 카페가 있는데 감당기 카페죠. 거기에서도 질문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민망하다 또는 너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다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수업을 하면 되겠죠. 뭐 저희 강의 특징을 뭐 굳이 설명드리자면은 뭐 제가 아까 자랑을 중간에 했잖아요. 뭐 6개월 만에 80명 마감됐다. 그래서 쉽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해요. 그건 이제 누구보다 제가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회계 3일 아카데미 있을 때부터 계속 회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 체득이 된 거죠, 점점.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쉽게 하는 거는 자신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원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은 우리 이제 중급 회계 여기서부터의 이제 저희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유형별로 이제 보고 있어요. 유형별 회계하다. 뭐 제목도 사실 뭐 유형별 회계학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 회계원리, 재무회계, 원가관리 얘기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하나의 예제에다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심한 거는 예제 하나에 문제가 12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4-5개 정도 다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 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감이 없는데, 보통 이제 책들은 그냥 뭐 다음을 회계 처리하시오, 뭐 많으면 뭐 문제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회계 처리 자체가 시험에 나오면 회계 처리라는 거 아직 모르죠. 뭐 차변되면 하여튼 뭐 기록하는 방법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일반적인 책인데, 제 책은 하여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제 하나에다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이제 문제를 기출 문제 통해서 다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실제 기출 문제보다 예제만 잘 봐도 사실은 꽈락은 절대 안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습이 잘 되면은 뭐 예제만 잘 풀어도 사실 60점도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회계 원리는 뭐 시험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를 닦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제 한 예제 뭐 무림이 많고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그냥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기초를 닦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재무회계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지워야 되겠죠. 저도 이제 실무 강의할 때는 다 PPT로 강의하고 수험 강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죠. 뭐 어차피 수험은 저쪽에 아까 관세사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수험 쪽도 PPT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하다가 괜찮으면 계속 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교재로 이제 할 생각인데, 뭐 회계 원리만큼은 PPT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PPT로 우리가 교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또 쉽지만도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일단 이런 뭐 목차 같은 것들은 뭐 봐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 회계를 전체적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저희 보통 이제 회계원리 책들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사채까지 하고 이제 끝내는데, 하여튼 뭐 뒷부분을 조금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 수익, 비용, 사채. 그래서 뭐 잘 모르겠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5번 정도면 충분하고 뭐 빠르면 한 4번 반 정도에 이제 끝날 수 있어요. 한 4번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바로 보죠. 그래서 당연히 회계니까 회계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보는 거죠. 회계 뭐 정의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질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재무정보의 전달 수단이 뭐 재무제표라는 것인데 나중에 다 배우겠죠. 일단 목차고. 저기 뭐 신림동에 참 여기는 이제 저는 공부하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주로 공부하다가 여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술 먹으러 왔던 곳이라서 기억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그렇게 오기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놀 때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억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것 자체만 행복해요. 자체만으로도. 아직 사이렌이 안 울리니까 살 것 같네. 저 놀래가지고 저거 예, 회계 정의 보죠. 여러분 들 글씨가 잘 안 보이면은 그 프린트 있으니까 그 프린트도 보시면 되겠고, 회계란 그 프린트에도 이제 굵은 색으로 다 해놨죠. 다양한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용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키워드가,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갖다가 측정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회계 정의인데, 그 회계 정의이자 사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대표적인 게 이제 주주 채권자겠죠. 이따가 또 쭉 나와요. 어떤 애들이 있는지. 주주 채권자 이런 애들이 어떤 숫자와 관련한 것을 걔네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이제 측정한다는 게 뭐 회계 처리한다는 것인데, 하여튼 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얘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이따가 하겠지만 줄여서 그냥 FS 하는데 왜 FS인지는 이제 이따가 전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회계의 목적이자 사실 정의예요. 당연히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회계 원리가 다이렉트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회독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이게 뭐 4월 하여튼 말까지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4월 하여튼 23일 이때 끝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어요. 중급회계 듣기 전에. 그때 한 번 더 살짝 더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보고 나면은 낫죠. 훨씬 낫죠. 한 번 보고 이제 바로 재무 얘기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듣고 그때 복습하고 그다음 한 번 더 살짝 보고 뭐 복습하는데 뭐 전체 한 10시간 안 걸릴 거예요. 두 번째 볼 때.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급회계 하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한다는 게 이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정부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거 과정, 그게 다 회계의 목적이자 정의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전체 5가지인데 어떤 것들을 있는지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표가 재무제표라는 건데 숫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표 그거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것이 회계다. 왜? 유용한 정리,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도록 뻔한 것이죠. 그래서 왜 주는 거냐? 정보 이용자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도록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해관계자가 어떤 애들이냐? 그 이해관계자들이 결국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 이건데 어떤 애들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왜 보는 거냐? 이런 거 이제 가볍게 보면 되는 거죠. 경영자, 주주, 채권자, 뭐 거래처 등등 뭐 많지 않냐라는 거. 이거 다 정보 이용자라는 거. 이해관계자. 그래서 경영자는 재무제표 왜 보는 거냐? 손익계산서, 뭐 수익비용, 뭐 자산부채 이런 거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게. 하여튼 이런 것들, 걔네들 실적을 가지고 성과평가 받으니까 경영자도. 또는 뭐 성과평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회사의 대빵이니까 당연히 재무제표 보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고. 주주는 사실 뭐 재무제표 원래는 봐야 되지만 잘 안 보죠. 그냥 누가 사자, 그거 좋다더라. 저도 회계사지만 그러고 있는 거 지금. 정말 짜증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산 주식이 반토. 제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산 거죠. 처제가 고급 정보다 하면서 어디 사라고 뭐 삼성 쪽에 정말 짜증나 죽겠. 그래서 수백만 원 까였죠 지금.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나 해서 그냥 와이프한테 뭐 사든가 했는데 그 몇백만 원 잃었어요. 짜증나. 그래서 원래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보죠 사실은.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투자하는 걸 우리가 가치 투자 이렇게 해요. 가치 투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서 이 주식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또는 뭐 배당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이익이 늘었으면 배당금 더 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봐야 된다. 그다음 채권자는 대표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채권자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이죠. 제가 금융연수원이라는 데서 강의를 정말 수없이 많이 하는데 한 달에 40시간 넘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은행분들 수업 듣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왜 수업을 듣냐면 회계 재무제표를 보는 걸 알아야지 야 내가 어떤 기업에서 또는 어떤 개인이 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했는데 재무제표 안 주면 돈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려주더라도 굉장히 이자를 좀 세게 또는 기간 같은 것 좀 뭐 짧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정말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 당연히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주려면 저쪽 회사가 돈이 그 재무제표가 좋아야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라는 말을 지금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이따가 어떤 놈들인지 쫙 볼 거예요. 하여튼 숫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표가 재무제표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뭐 뻔한 것들이죠. 뭐 종업원들 물론 안 보죠. 하지만 이제 노조 같은 데서 다 봐요. 노조 같은 데서 야, 전년도 대비 이익이 늘었어. 그럼 이제 회사한테 이런 거죠. 야, 이익 늘었는데 왜 임금 동결이냐?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짱구를 걸려가지고 임금을 줄이려고 또는 동결시키려고 막 이익을 줄인다. 막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원래 이익이 정말 많은데 걔네들이 또 노조가 뗐을까봐 이익을 좀 줄이려는 또 유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재무제표를 보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만 하면 회계가 얼마나 쉽겠어요. 도덕책 같은 얘기죠. 지금 계속 뭐 과세당초 뭐 세무서죠. 당연히 볼 것이고 이번에 이제 회계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다 적어놨죠. 또 어떤 거는 이제 뭐 밑에서 세 번째 줄, 뭐 한 번, 뭐 첫 번째 줄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또 어떤 거는 또 뭐 안 적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게 뭐 정보 이용자 배웠고 회계 정의 배우고 이렇게 두 가지 배운 거예요. 각각 이제 한 페이지당 핵심은 한 가지 정도밖에 없는 거죠. 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 걔들한테 재무 정보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회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회계하면은 그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사실 이제 회계가 우리 책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회계는 원래는 세 가지예요. 재무회계가 있고, 이제 참고로 그다음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다음 이제 세무회계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원래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 일반적인 책에서는 재무회계랑 이제 관리회계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세법이 이거 세무회계, 이거 세법 많이 들었죠. 우리가 말하는 회계는 재무회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계 공부한다. 그리고 이제 각종 회계 수업들, 뭐 회계 수요는 다 이거 있는 거죠. 재무제표 보는 방법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아까 원가 관리를 지나가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하는 파트고 그다음 이제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관리회계입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책에 나오는 회계 종류는 요 재무회계와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 회계. 그럼 재무회계는 아까 봤잖아요. 이게 각각의 목적이고 정의고 그럼 재무회계는 뭐였습니까? 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하도록 걔네들한테 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 그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재무제표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다 재무회계라는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얘는 왜 있는 거냐?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도록 재무제표 주는 거다라는 거 걔네들한테. 그래서 그게 재무회계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재무회계를 보면서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죠. 제 와이프의 친구의 감정평가사 2명이 있는데 친구 중에 연봉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살아 있구나. 뭐 경기가 침체돼서 뭐 수요가 응시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봉이 상당한 것 같아요. 회계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회계사는 이미 맛이 간 지 오래됐죠.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감정평가사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중에는 거의 뭐 최상위급인 것 같아요. 최상위급. 회계사는 투입 대비 산출이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따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괜찮았었는데 너무 이제 많이 뽑다 보면 1000명 뽑으니까요. 맛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은 뭐 얼마 안 되죠. 뭐 100명, 10명밖에 안 되죠. 뽑는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공부할 때도 강사다. 야, 이제 회계사까지 1000명이 되면서 맛이 갈 거다. 물론 저 때는 이제 830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설마 했는데 진짜 다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설마 하는 게 또 있죠. 최근에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회계사가 20년 안에 직업이 사라질 거래. 근데 설마 했는데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강의만 해야죠. 이제 회계사 사라질 텐데. 사라지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대체가 되겠죠. 대부분의 일들이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 잠깐 잘못하면 완전히 보고서 잘못 나가는데 쟤네들이 저런 실수를 잘 안 하겠죠. 아무튼 사라질 것 같아요. 다시 외부 키워드가 외부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
대부분이 아까 말했던 애들이죠. 뭐 주주 채권자 이런 애들이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이제 관리자급, 뭐 CEO, 뭐 관리자급 이런 사람들이죠. 걔네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잘 하도록 정보 제공하는 게 관리액이에요. 그래서 핵심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 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가 관리액이고, 이거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 물론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리고 그 유용한 정보라는 건 다 이해관계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던 것이고, 그다음에 교재에 뭐 3페이지 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간단하게 보죠. 뭐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래서 워낙 표가 이제 페이지 전체를 다 이렇게 포괄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뭐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 회계 정보는 아까 정의는 아까 봤던 것이고, 왼쪽에 이제 재무회계가 있고 오른쪽에 관리회계가 있잖아요. 지금 카테고리가 있어요. 재무회계는 책 없으신 분을 못 보겠네. 재무회계는 외부의 공표 목적, 그렇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 관리회계는 내부 관리 목적, 그 관리 목적이라는 게 내부 의사결정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 이런 거예요. 뭐 주문 들어왔는데 받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부품을 뭐 외부 구입할 거냐. 뭐 이런 의사결정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몇 개 팔아야 이익이 똔똔이 되냐. 뭐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 회계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건 이제 원가 관리회계에서 이제 보여오는 거겠죠. 그다음에 밑에서 박스 3개 보시면은 정보 유형, 법규나 규정이 따른다. 안 지키면 이제 제재를 당하는 게 재무회계죠. 그래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틀이 다 정해져 있다. 그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의사결정하는 회계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 요구에 따라 다양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보 이용자는 내부 이해관계자, 좀 관리자, 뭐 CEO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고, 정보의 속성은 재무회계는 과거적 키워드, 과거. 어떤 과거 사건을 요약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이제 뭐 한 2교시쯤 되면은 재무제표라는 걸 이제 다 볼 텐데 이런 거죠. 뭐 수익, 비용, 이익 써 있고 자산부채, 자본 써 있고 이런 건데 뭐 매출이 얼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 매출은 미래 정보 없는 거예요. 다 과거 정보만 있는 거예요. 과거 정보만. 그리고 이제 그 재무제표를 이제 참고로 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거죠. 회계사의 주된 역할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야, 우리가 이익이 얼마다, 매출이 얼마다 하는 것들을 검토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회계사들의 역할이고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거기 그 재무제표는 그 과거 사건만 있는 거예요. 미래 정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고 뭐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판단을 할 뿐이죠. 그 미래에 이제 그걸 하는 것들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죠. 걔네들은 야, 이 회사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주식 사세요, 파세요 하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인데, 어쨌든 재무회계는 과거 사건 요약한 거에 불과하다. 관리회계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죠. 뭐 다양하다라는 거죠. 정보의 속성이. 그 내부 관리 목적이니까 정해진 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산정 주기도 참고로 보시면 정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뭐 연간, 뭐 반기, 분기. 뭐 반기라는 거는 뭐 6개월, 그다음 분기는 뭐 그러니까 반기는 뭐 6월 말, 분기는 뭐 3월 말, 9월 말 이런 것들인데 뭐 참고로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게 상장사는 뭐 이런 걸 안 적어도 됩니다. 상장사는 4번 공시해요.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 재무제표를. 뭐 비상장사는 뭐 12월 말 딱 한 번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이렇게. 하지만 관리회계는 뭐 필요할 때, 요구할 때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뭐 정해진 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뭐 현재 미래 뭐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 관리회계다. 그래서 여기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교시만 이런 뜬구름 잡는 도덕책 같은 얘기가 나오고 이제 2교시 되면은 뭐 1교시 말부터 하여튼 2교시 3교시쯤 되면은 뭐 좀 이제 그나마 회계다운 것들 배우겠죠. 아무리 회계 원리지만 이런 거 도덕책 같은 얘기는 앞부분만 있어요. 앞부분. 뭐 재무회계가 뭐고 회계 정의가 뭐고 이런 것들은 조만간 이제 좀 머리 쓸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작성하는 게 아니죠. 드디어 이제 재무제표라는 단어만 아직 정의는 안 나왔지만 여기 숫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표예요. 재무제표라는 게 숫자와 관련 여러 가지 표인데 어떤 애들이 있는지는 좀 이따 보고. 다만 저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다. 이거. 그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다라고 해요. 기업회계 기준. 그래서 뭐 영어도 써놨죠. 뭐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제 와이프가 영어 선생이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강사였죠. 영어 원장님이었지. 이었지.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혼자 벌어서 힘든데. 하여튼 걔 앞에서는 제가 영어를 안 하니까 쓸 게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는 제가 뭐 강의할 때밖에 못 쓰죠. 하여튼 뭐 채널을 너무 발음이 좋고 애가 해외 나가도 걔 혼자 말합니다. 걔랍니다. 와이프님이 혼자 말하시고 저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나름 외고인데 그래서 남들이 하여튼 외고하면 영어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외고 중에서도 이제 저처럼 영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GAAP.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갭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갭 하면은 기업회 기준을 말해요. 그냥 저걸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게 이제 기업회 기준의 프리입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기업 회계 기준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앞글자를 따서 그냥 갭 이렇게 해서 회계하는 사람들이 야 갭이 뭐 변경됐어 이런 얘기하면 기업 회계 기준이 변경됐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저 갭이란 단어가 시험에 등장한 적도 있어요. 이제 모르면 이제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원래 영어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등장한 정도로 있을 정도로 저는 유명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등장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기업회 기준은 어떤 통일된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우리가 쭉쭉 배우는 것이고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든지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어떤 회사든지. 그래서 회사가 다르다고 만약에 이제 뭐 금융업이 있고 제조업이 있다. 그렇다고 이제 기업회 기준이 다르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업종 불문하고 다 똑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계 기준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 우리가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직 더 해야 되겠죠. 재무제표의 종류.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놀란 게 저기 그때는 저기 행운문식이 있었거든요. 행운문식이 없어졌더라고. 와, 제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행운문식을 모르시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진짜 없어진 지 오래됐나 보네. 라볶이에다가 마지막 다 먹으면 이제 밥 해가지고 김가루 묻혀가지고 막 비벼주는 데 있었거든요. 이제 표정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그걸 찾으려고 왔는데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역시나 이 번호는 없는 번호다. 정말 행운 음식을 모르시다니 슬프네요. 진짜 장사가 잘 됐어. 그 생각해 보니까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없어질만 하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재무제표 종류는. 다만 이제 위에 4가지를 갖다가 4대 뭐 기본 뭐 4대라는 말을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기본 재무제표 이렇게 해요. 기본 재무제표. 주석사항은 저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요.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 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죠. 그게 이제 주석사항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해볼까? 뭐 매출, 손익계산서에 만약에 매출이라는 게 있다. 그럼 뭐 100억 이렇게 표시하겠죠. 여기다가 뭐 주석 뭐 3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석사항이면 그럼 재무제표가 쭉 이 4가지가 쭉 다 제시된 다음에 이제 회계사들이 하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로 참고로 회계사들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감사 보고서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재무제표 이따가 이제 용어로 볼 거예요. 뭐 financial statement에서 뭐 재무제표인데 그게 있고 기본 재무제표. 그다음 이제 주석이 있는 거예요. 그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 것이죠. 그럼 이게 먼저 쭉 제시가 되고 4개가 그다음에 한꺼번에 주석이 1번, 2번, 3번 해서 쭉 다 달렸는데 전체 중에서 한 70%가 좀 넘어가요. 주석사항이. 그러니까 그냥 기본 재무제표 숫자만 있으면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뭐 이 매출이 뭔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물론 주석에 뭐가 써 있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야. 뭐가 가봐야 있는 거야. 회계팀이 알아서 쓰는 거니까. 책의 각주도 뭐 봐야 하는 거지 뭐가 써 있는지 모르잖아요. 책의 각주도. 그런 책의 각주와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부연 설명이 주석 1번부터 쫙 써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게 이제 주석이에요. 다만 이제 시험에서 이거는 실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주석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회계 원리에서 시험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회계 원리 쪽에서도 이제 회계랑 직접 시험과 직접 관련된 게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재무제표 아니다 하면 틀린 겁니다. 재무제표. 다만 이제 기본 재무제표가 아니죠. 그 기본 재무제표 뭐냐?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요 2가지를 배우는 거 주로 회계 원리는 요 2가지. 그 다음에 중급회계 가면 우리가 말했던 그 재무회계가 이제 중급회계인데 사실은 고급회계는 안 배워요. 고급회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래서 그 현금흐름표까지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건 중급회계 가서 배우고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이 2가지는 배우긴 봐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회계원리 중급회계는 중복되는 거죠. 다만 수준 차가 회계원리가 만약에 뭐 10이라고 하면은 중급회계는 뭐 20? 뭐 그 정도 한 2배 정도 난이도 돼요. 그래서 회계 올릴 때막 삘 받아가지고 회계가 쉬워 이러다가 이때 되면은 난리 나고 하는데 뭐 제 수업은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보통 중급 회계 가면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또 회계 원리까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70%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요 어떤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산 부채 자본 아직 뜻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익 비용 이익을 나타내는 어떤 표고,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이 두 가지는 바로 배울 거고. 그래서 얘는 어떤 이제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저 뜻을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수익 비용 이익, 그걸 이제 나타내는 표예요. 걔는 어떤 기간 개념이에요. 기간 개념. 우리가 아직은 정확한 6가지 뜻은 몰라도 자산 부채는 시점 개념이라는 거 알죠.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자산이라는 게 사실 재산인데 하나만 갖고 얘기해 보죠. 왜 시점인지. 자산이 재산인데 건물이 만약에 100억이 있어. 그거는 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건물이 100억.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시점에 12월 31일 날 건물이 100억, 현금이 얼마 이런 것들이 자산이고 어쨌든 재무상태표 어떤 시점 개념이다. 근데 이제 얘는 손익계산서는 어떤 기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얘는 뭡니까? 12월 31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12월 31일이고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업연도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99% 이렇게 정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 매출이 12월 30일 날 매출 그건 의미가 없죠. 그거 보여주려면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매출이 얼마예요 할 때는 이제 기간 개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급여가 얼마다 할 때는 역시 기간 개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떤 시점 개념이 아닌 것이죠. 처음에 막 사이렌 울리고 하여튼 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집중이 제가 되고 있네요. 이제 사이렌도 안 울리고 하니까.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이거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이건 중급회계 가도 안 배워요. 그러니까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뭐 그냥 봤을 때 자본의 어떤 변동에 관한 그런 표죠. 우리 지금 자본의 아직 뜻도 모르지만 그냥 자본의 변동에 대한 표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시험과 관련 없다. 그럼 얘는 현금 흐름표. 뭔지 몰라도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현금을 나타내는 표인데 그것도 어떤 일정 기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뜻을 모르지만 여기 이제 세 가지하고 이거 하나야. 이 단어는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아셔야 되겠어요. 얘만 시점 개념의 재무상태표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정태적 보고서 이렇게 합니다. 얘는 동태적 보고서 이렇게요. 동태적. 이 단어는 실제 시험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정태적이라는 게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다 이거예요. 정지에 있다. 어떤 시점 개념이라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부터 현금 흐름표까지는 동태적. 동 움직일 동이죠. 그래서 얘는 기간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정태적에는 시점 개념, 얘는 동태적.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시점 개념이고 나머지는 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떤 기간 개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차 다 볼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한 의미 정도만 보고 당연히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볼 것들이고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10분만 더 해야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가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에도 중간에 써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이 뭔가 왼쪽, 부채 자본이 오른쪽 이렇게 됐는데 뭐 2교시 봐서 배울 단어인데 왼쪽에다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차변 이렇게 해요. 차변. 미리 한번 써보죠. 여기다 오른쪽에다 쓰는 거 갖다가 이제 대변 이렇게 합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왼쪽에다 기록하는 게 차변, 오른쪽에다 기록하는 게 대변인데 뭐 미리 한번 봐서 나쁠 건 없죠.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점 개념이고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12월 말 이렇게 20X1년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X1년 이렇게 하냐? 그럼 여러분이 책을 쓰는 입장에서 2015년 12월 말 썼어. 그럼 다음 년도 되면 또 개정 또 써야 돼요.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X1년. 그럼 뭐 이렇게 X1년 쓰고 10년 동안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물론 개정을 뭐 1년에 한두 번씩 한 번 정도는 하죠. 근데 또는 뭐 2년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책 쓸 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보통 X1년 뭐 다음 년도로 X2년 이렇게 써요. 실제 뭐 이메일로 질문 받아보면은 온갖 질문이 다 있죠. 네. 이런 유치한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첫 해년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뭐 단위가 있고 뭐 회사 이름 쓰고 이제 써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점 개념이고 이렇게 생겼다. 눈에 익히려고 보여드린 거죠. 아직은 뜻을 몰라. 그럼 이제 뜻을 드디어 배울 시간이에요.
1교시 때 뭐라도 해야죠. 저 회계 너무 지금 쉬운 것들만 해가지고 드디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뜻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이 이게 지금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맞선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소개팅 남자다라고 해보죠. 소개팅 남자가 집하고 차가 있는데 다 해서 10억이 있대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자산. 그래서 이 자산을 갖다가 우리는 실제로 재산 이렇게 자산의 의미가 재산.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이 10억이 있다. 그럼 이제 소개팅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 친구 여자한테, 야, 저 남자애가 10억이 있는데 너 소개팅 할래? 30대 초반이야. 그럼 당연히 해야죠. 30대 초반에 10억이면 얼마나 부자인데. 여러분이 잘 감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부자예요.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은행 빚이 9억 5천이었던 거 사실은. 그래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여자가 하겠어요. 직권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게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재산이고 이거 빚이에요, 빚. 그럼 이거는 나의 진짜 재산입니다. 여기 뭐 내 돈 이렇게 썼지만 이걸 좀 유치하고 나의 진짜 재산. 내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은행께 9억 5천, 나의 빚이 9억이면 내 거는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하고 자본을 막 혼용해서 많이 쓰죠. 잘 모르니까. 제가 그걸 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야, 자산이 뭐야, 자본이 뭐야, 수익하고 이익이 뭐야.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겠지. 비슷하니까 사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정확한 뜻은 뭐냐? 정확한 건지 각각 파트 가서 배우겠지만 미리 한번 보죠. 미리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 자산은 미래 개념이에요. 미래에 어떤 권리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게 자산입니다. 미래에 어떤 권리가 유입되는 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산은 일단 이것도 한번 써놓고 해보죠. 정말 유치하게 하면은 빚인데 뭐 틀린 건 아니죠. 빚 맞는데 부채도 미래 개념이에요. 미래 이건 의무를 이행하는 거. 미래 의무를 이행하는 게 빚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보죠. 내가 저기 집하고 차가 있어요. 미래에 저거 팔면 다 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 권리하고는 제가 의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부분의 권리하고 의무는 현금을 수반해요. 그래서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면은 얘는 미래에 돈이 들어와요. 얘는 미래에 돈 나가요. 하면은 100%는 아니지만 95%는 맞는 거예요. 그치 100%로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리 의무는 현금을 수반하다 보니까 미래에 돈 들어와요, 미래에 돈 나가요. 내가 은행 빚이 9억 5천 있어. 그럼 돈 나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집이랑 차가 있어. 팔아도 돈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자산이.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 자산이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시험 본 사람들이니까 이런 고급 단어들 아셔야 되겠죠. 나중 되면 또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 개념이다. 그다음 뭐 주식 채권 갖고 있다. 그런 것들도 나의 재산이죠. 그런 것들도 뭐 팔거나 아니면 어떤 만기가 되면은 다 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산인 겁니다. 그럼 이제 자본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나의 진짜 재산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은 자산 빼기 부채예요. 이게 정의예요, 실제로. 나중에 정의를 제때 배울 때가 있습니다.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순자산 이렇게 표시합니다. 순자산. 순이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봤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네트. 상기시키는 거, 뺀 거 말하는 거죠. 깐 거, 깬 거. 그래서 자산인데 나의 자산인데 남의 재산을 뺀 것을 이제 순자산 이렇게 하고 뉴스 같은데 보면 이제 자본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순자산이라는 표현이 더 잘 나와요. 뭐 우리나라 상위 1%의 순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야, 숨이 차가지고 질문한 거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위 1%한 가구당 순자산 커트라이. 야, 그냥 해보자. 그냥 10억. 와. 이게 역시 공부하는 사람들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 보통 이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100억, 1000억 이렇게 합니다. 1000억, 제가 5조까지 들어봤어요. 100억, 1000억, 조. 여기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거의 맞춘 거예요. 17억. 제가 17억이야 하면 깜짝 놀라. 뭐 제가 통계 뽑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3년 전 통계도 그렇고 올해 통계도 17억 정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0억이라 했으니까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생각보다 낮아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놀랄 수가 있겠네. 그래서 또 이제 직장인들은 한 100억, 1000억 얘기합니다만은 쥐들이 잘 벌어서 그런 게 아니죠. 걔네들도 벌어봐야 다 써요 어차피. 내 연봉이 만약에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한 250 써요. 그래서 50 저축. 400 벌면 350 써요. 50 저축. 500 벌면 450 써요. 50 저축. 뭘 벌어도 50이에요. 직장. 근데 이제 독한 애들은 좀 다르죠. 독한 애들은 뭐 지가 번 거에 한 80% 저축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걔네들은 친구가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런 애들입니다. 그 애들 빼고는 정상적인 애들은 50에서 정말 많이 저축하면 100. 이제 맞벌이는 좀 달라지지만 외벌이 기준으로는 제 주변은 다 외벌이여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이제 월급 받고 안 되겠구나. 개업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개업을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절반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도 뭐 어쨌든 저도 뭐 일종의 개업이죠. 월급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 회계법인 이름 같이 쓰면서 거기 뭐 이사는 돼 있습니다만 그 직급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내가 만약 이사 출자만 더 많이 하면 대표도 되고 상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사고 뭐 자주 이사 간다 해서 이사지 뭐 사실은 이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는 이사면 연봉이 세야지. 연봉이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월급이 얼마야? 3만 원인가 제가 3만 원씩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월급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죠. 하여튼 한 절반 성공하고 절반 실패하는 것 같아요. 개업을 하는 거 보면은 보통 2년까지는 지켜보거든요. 2년 뒤에 보면 그렇고 이제 저야 뭐 이제 워낙에 강의를 많이 하니까 괜찮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절반 성공, 절반 실패 딱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 보면 절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원래 회계법인보다 덜 번다 그게 반인데 그럼 다시 또 돌아가요. 내가 개업 체질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체질이구나. 그래서 회계법인 다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뭐 이직을 또 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순자산인데 한 17억. 그 다음에 여기가 17억인데 그 상위 1%의 자산은 22억이래요.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네. 별로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상위 1%의 그럼 부채가 5억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부자가 빚이 많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부채는 뭐 차입금, 은행 빚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그거래요. 임대보증금. 이게 사실 전세보증금 받은 걸 말하는 건데 내가 부자면 최소한 집이 두 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다른 채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받을 거예요. 전세. 그게 만약에 4억이다. 그럼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빚이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산도 형성을 하죠. 4억만큼. 하지만 내가 나중에 돈 갚을 거잖아요.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미래 돈 나갈 것이고 미래 의무를 이행할 거니까 그게 부채고 그게 가장 큰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하죠. 어쨌든 이것저것 다 빼고 집권은 17억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뭐 떵떵거릴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이 17억이 있다고 저축 안 하고 안 깎을 것 같아요. 다 깎아요. 시장 가서 콩나물 다 깎고 제 주변에 보면은 있어요. 다 비슷하게 살아요. 다. 그 TV에 나오는 그런 애들 대기업 재벌 아들 이런 애들만 뭐 좀 다르고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 페이지까지 하고 쉬죠 뭐.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뜻을 배웠습니다. 그나마 이제 1교시 중에는 제일 뭐 있어 보이는 뭔가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일정 시점에 얘는 재산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 재무 상태면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게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산 상태.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재산 상태는 나의 재산, 남의 재산, 나의 진짜 재산 이렇게 할 수 있죠. 자산, 나의 재산, 부채, 남의 재산이죠. 자본은 나의 진짜 재산. 그래서 어떤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것인데 의미를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게 재무상태표였습니다. 혹시 내가 회계 원리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공부했다. 그때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정식 용어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하고 그 손익계산서라는 게 두 개 메인인데 그 중에 자산부채 자본의 뜻을 하나 배웠습니다. 나머지는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하시죠.